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중국 관련된 경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방송이 너무 이제 조금 그 조국 장관 관련된 어떤 정국에 휩쓸려서 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국 관련된 얘기를 몇 주 동안 못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는요, 제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 한 구석에다가 제가 뒤에다가 인쇄된 천만 하나 걸고요. 네, 스튜디오를 간이로 만들어 왔습니다. 좀 조명도 좀 미비하고 약간의 소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따로 시간을 내서 방송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제 최선의 준비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간과 여유를 주시고 혹시 뭐 음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배경은요, 심천이에요, 심천. 중국의 떠오르는 새로운 어떤 경제 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심천시의 야경을 프린트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들어가자면 오늘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1달러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되는 환율 전쟁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전쟁에서 스몰 딜을 완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긴 본 건데 전반적인 범위 안에서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합의를 보고 당분간 전쟁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휴전의 결정이 됐는가? 왜 빅딜이 아닌 스몰 딜을 이어나갔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스몰 딜의 어떤 의미, 한계를 좀 생각을 하자면 어, 원래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단순한 무역 그 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단편적이었고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중국의 기술 굴기 그러니까 중국이 뭐 2035년도까지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겠다. 뭐 2025년 이후부터 반도체를 완전히 자국 생산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굴기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 5G 시장 안에서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IT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드러나면서부터 미국이 이걸 저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지 이익에 대한 것보다는 장차 이제 그 중국의 성장세를 꺾으려고 하는 중국의 기술 성장에 대한 거를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에 있어서 지금 중국을 그냥 놔버리면 미국을 추월해서 진짜 2030년도 4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을 그 상황을 생각하고 미국이 딴지를 건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도용해서 그걸로 지금 기술을 발전시켰고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거고 중국은 아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얻어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표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의 문제,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갖고 있는 기업 정보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중국의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도 중국 정부에 맡기게끔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정책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이제 엄청난 보조금 정책들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제품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보조하는 뭐 이런 행위들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금지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농산물 수출에 관한 규정은 뭐 당연한 것이고 무역협정이라든지 뭐 환율 문제, 관세 문제까지 포괄로 이걸 다 이뤄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갖고 딜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 딜로는 일단 관세 인상을 보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게 원래 25% 관세를 꾸준히 이제 때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5%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갖고 미국이 계속 위협을 해왔는데 중국이 그 정도는 한 1년 반을 견뎠기 때문에 이제 뭐 견딜만 한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딜을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 일단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콩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쿼터를 늘려주는 데 합의를 했고 환율에 대한 협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환율 협정을 하기로 한 약속을 한 거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추가로 관세를 더 붙이는 부분은 미국이 이제 유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건 아니고 25% 있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관세를 안 물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스몰 딜에 양측이 합의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요새 사실 좀 사면 초과입니다. 일단 지난 1년 동안 그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별반 이렇게 얻어들인 성과가 없어요. 자국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제조업들의 미국 유턴 실패했고요. 외자 유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미국 안에 제조업 여건이 없어요. 일본 자동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데 자동차 공업을 미국 안으로 공장을 이전을 시켰지만 미국 안에서 원하는 부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재료들을 조달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또 자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결과가 생긴 건데 일본 자동차의 난감한 문제 같은 게 자동차 공장을 옮겨왔는데 부품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자국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비싼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확보하긴 했으나 수익은 더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안으로 제조업 유턴을 시킨다는 트럼프의 목표는 사실 실패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둘째는 이런 관세를 갖고 위협을 주고받았죠. 실제적으로 관세를 때려가지고 양쪽에서 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어요. 저는 1년 반 동안 계속 한다라고 하다가 합의, 연기, 또 뭐 중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복되는 공갈포만 날리고 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유통을 담당하는 그 미국의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세를 때리게 되면 수입업자하고 관세 부담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조절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정책은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 물량은 물량대로 줄고 내부 안에서 그 운영되는 내수 시장은 괜히 이제 그 뭐랄까 침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라는 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안 사야지. 혹시 가격이 떨어질 때 기다려서 나중에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내 소비자 지수 물가 이게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구매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물가는 점점 더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실제 관세를 걷어들이지도 못했는데 관세를 매긴 것 같은 효과가 미국 안에서 나버리니까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쪽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가 꾸준히 이제 철군을 시도를 했었고 중동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시리아에 있는 반군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50명 남았대요. 50명 남은 미군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터키하고 쿠르드 이제 자치주하고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 또 예멘하고 사우디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우디를 지원을 해줬는데 되려 소수 병력인 예멘한테 사우디가 최근에 막 거의 2개 군단이 몰살을 당해갖고 2,500명이 막 포로로 잡히고 뭐 부대 2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입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예멘 육군이 사우디 왕정을 쳐들어가가지고 사우디 수도를 함락하게 생길 정도로 전황이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북한하고 고위급 협상하는 거 지금 사실상 거의 중단 상태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협상의 위주를 통해 갖고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뭔가 그 비핵화나
핵사찰 같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들이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미국하고 큰 딜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을 더 튀기는 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그 문제, 탄핵 관련한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바이든 아들에 대한 청탁 조사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이제 또 액면이 바뀌어버린 게 우크라이나 안에서 트럼프 선거 때 민주당 서버를 털었던 그 어떤 조직들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트럼프의 직전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일종의 의혹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틈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요 이번 그 중국하고의 협상에서 노딜 아무 성과 없이 이걸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스몰 딜을 해서 조금만 합의를 보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라고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딜의 성공은 중국이 적절하게 스몰 딜을 제안한 게 요구가 많이 먹혔고 아베가 이제 선심 좋게 옥수수를 비롯해서 중국이 안 사는 농산물 다 사줄게 라고 트럼프한테 얘기는 했는데 막상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 구매 시기가 점점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농산물 생산 지역에서 굉장히 급격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야 우선 중국으로라도 그래도 큰 이웃이니까 큰 손이니까 이쪽에라도 어떻게든 해갖고 문제를 덮어보자. 이 수학기는 넘겨놓고 다시 내년도에 천천히 진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딜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결국 괜찮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제 관세가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저를 하는 과정 중에 실제 수출입 물량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 4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까지의 성장률이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6%대로 주저앉아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어떤 경기의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한 6.5%가 목표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실제 5.8%까지 성장률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어떤 예고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뭐 홍콩 문제라든지 또 그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시진핑의 정적들 이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상하이방을 비롯한 과거 이제 경제권을 전부 쥐고 있었던 정적들이 지속적으로 시진핑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당분간은 최소한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멈추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콩 같은 거 한 1,000만 톤을 추가로 더 사주기로 한 건데요. 어차피 사야 되는 농산물이거든요. 자급자족할 수 없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출을 통해 가지고 딜을 이 정도 유지했다고 하면 결코 이제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의 정책상 트럼프를 뒤흔들어 가지고 농산물 수출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자체를 내년 총선에 낙선시켜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든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가야겠다라는 방법으로 딜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전쟁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꺾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뭐 동남아시아 여러 그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각계격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중국도 해줬는데 세계 2위인 중국도 해줬는데 일본 네가 안 해? 유럽 니들이 안 해? 이런 방식으로 밀고 가려고 했는데
중국이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아직 전쟁을 벌려보지도 못한 일본이나 EU나 동남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한테 단체로 이렇게 개기는 중동을 비롯한 국가들이 과거에는 미국의 논리에 꼼짝을 못하던 트럼프 취임 초기에는 꼼짝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던 국가들이 이제 대놓고 드자비질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각계격파하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덤비니까 힘든데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거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관세를 가지고 수출이 지금에 있는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지 제조 유치는 사실 불가하다는 게 트럼프의 지난 몇 년간의 실험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미 미국은 GDP의 70% 이상을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내 제조업들이 거의 90% 이상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10%도 안 되는 제조업 비율이 미국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70%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일종의 서비스업에서 이 모든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농업은 2% 3%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제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공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다만 집권 일기에 트럼프가 그나마 조금 소득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행정부 안에서 일종의 권력을 많이 되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도 지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펜스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미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국무부, 그다음 국방부 같은 이른바 그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군산 세력들한테 굉장히 많은 견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채용할 수가 없고 매파나 군산 쪽에 이제 연관돼 있는 사람들을 써야만 했던 초창기 권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집권 일기 동안 이 체제를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서 성공한 게 뭐냐면 이 군산 복합체 기업들하고 미국 행정부 안에 들어와 있는 어 일종의 이제 그 행정부 안에 정치 권력하고 많이 분리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떤 구조냐면 이제 미국이 해외 군사력을 투입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미 국방부가 그런 업체들을 통해 무기를 사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으로 무기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힘으로써 그 외교라고 정치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재정 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였던 트럼프는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방위비를 못한 미국의 군사비를 줄이고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는데 일기 정책에 집중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세금으로 지불하는 무기 구입비라든지 국방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이걸 자기가 직접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 세금으로 살 수 있는 무기들보다 더 많은 무기들을 해외 시장에다가 억지로 떠안겼어요. 터키나 사우디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 분쟁 지역들 안에서 미군의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고 분담비를 더 받아내면서 그쪽에 미국 무기를 몽땅 팔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반대로 국무부나 국방부 안에 있는 세력들 같은 거는 트럼프의 저 정책을, 그러니까 군대를 철수하고 주둔비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반대하는 식의 어떤 엇박자가 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하고 국방부랑 국무부가 하는 게 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트럼프가 했었던 약속이라든지 대북 정책하고
미 국무부의 산하에 있는 주한미군들, 유엔사라고 와 있는 주한미군들이나 연합사가 하는 행동이 완전히 엇박자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임기 말년에 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의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전부 다 심고 매파였던 볼튼을 내치고 하는 걸 봐서는 행정부 장악은 어느 정도 트럼프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금융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월가에 있는 다국적 자본 그룹들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다음번 재선 선거가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죠. 이 세력들은 원래 민주당하고 뿌리 깊게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민주당과 월가를 길들여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환율 전쟁으로서 이거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달러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달러가 싸져야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는 거고, 그래야 이게 수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싸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달러가 돌아다니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가 약해지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 내지는 그동안에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이 확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화와 자금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시하는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달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계속 연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씩 먹히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 조건이 중국하고의 환율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이 어떻게 발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 2라운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즉 1라운드는 무역 수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통해 갖고 중국의 수입을 막는 정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걸로 돌아간 거고요. 2차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의 환율을 높이고 미국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환율 전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85년도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의 프라자 합의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일본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 미국과 같이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자,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환율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불과 5년 만에 일본과 미국의 환율 차이가 배가 돼버린 거죠. 미국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고 일본 돈의 가치가 배로 늘어나는 그런 환율 합의를 통해 가지고 80년대 이후에 미국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을 중국에 강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만일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바로 파탄이 나겠죠. 근데 시진핑은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있는 스몰 딜 안에 이 환율에 대한 협의를, 환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이제 그 협의 내용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 일본처럼 얼마까지 올린다라고 이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환율을 얼마까지 떨어뜨린다는 비중을 명시하지 않고 G20 국가들의 평균적인 환율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환율을 조정한다라고 두리뭉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대 미국의 1대1 환율이 아니라 G20, 그러니까 미국 외 다른 모든 국가들의 환율을 두리뭉실하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협의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노리고 있는 EU나 일본, 뭐 대만, 뭐
동남아 같은 모든 국가들은 아니 중국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니 왜 합의를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경제 국가들하고의 평균치로 갖고 합의를 내느냐? 중국이 왜 그걸 나서서 대신 해주고 있느냐라는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진핑이 이걸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진핑이 중국 안에서 장기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세력들이 지금의 중국의 기축자본 세력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국 부자들을 손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환율 전쟁이 일종의 칼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단정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트럼프는 자국 내에 있는 월가의 국제자본 세력들, 시진핑은 전통적으로 옛날 이제 장쩌민 시절 이후에 개혁 개방 이후에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다국적 자금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서 지금의 중국 경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기득권 자본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숙청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일종의 시장을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융시장을.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금융자산에 통한 서비스 산업이 너무 발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금융사업에 의존하는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금융사업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러한 거리가 사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금융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 금융기법, 명박이가 좋아했던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펀딩과 대출 사업을 해갖고 막 계속해서 돈 장사를 해왔던 거고요. 이러한 돈 장사의 과정 중에 이제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 정크 자본이 돼갖고 다른 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전부 이걸 팔아치우고 양털깎기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굉장히 그 투기적인 자본 세력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폐해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경제에는 크게 도움을 못 준 겁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일부 몇몇, 그나마 5%, 10%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그 부를 전부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독식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이러한 뭐 달러의 그 외국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면 미국 경제의 70%가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자본들이 더 이상 뽑아 먹을 수 없는 미국 기업이나 국민들을 대신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적합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라는 거죠. 중국에는 그동안 거의 금융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어떤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신용의 증가를 통한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라든지 금융 사업들 같은 것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몰려오게 됐을 때는 자국 안의 경제 기득권을 완전히 탈탈 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열어놓지를 못하고 그동안은 닫아놓고 있으면서 자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들을 선진화시키는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그 100년 이상을 해왔던 미국이랑 이제 개방돼서 겨우 이제 선진 자본 기술들을 배워가는 투자 기술들을 배워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폐쇄적인 시장을 미국은 끊임없이 열기를 요구한 거고 시진핑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자국의 어떤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는 버텨보려고 했던 게 지금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합의를 보게 된 내용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고 미국의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도 선진 금융으로 갈 수 있는 또는 금융사업 서비스를 통해 갖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쪽에 동의를 할 때니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왜? 중국도 이제 제조업으로는 그동안 유지했었던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대부분의 산업이 제조업 뭐 같은 1,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3차 산업을 조만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금융사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이 상황 하에서 변화는 뭐냐면 시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판을 바꾸자는 거지. 무슨 얘기냐? 그동안 해왔던 월가의 자본이 또 똑같이 중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담보할 수 있는 트럼프가 자기 세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시장에 진출해서 그 장을 여는데도 기존에 있던 상하이라든지 홍콩 같은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 안에 들어가서 시진핑이 그 권한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서로가 맞디를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에 있는 부자들과 기존에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따돌리고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보자라는 데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중국 안에서 유통되는 자본시장들은 초기에 다국적 자본으로 들어갔던 유태원 자본들,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그 화교 중심적인 자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람들이 엮어져 있었던 파트너들은 과거 공산당의 집권 세력들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군권이라든지 정치 안에서의 뭐 대표위원을 비롯한 우리로 말하면 의회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 민간 자본들에 묶여 있는 지금의 그 금권의 권력들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기 위한 시도가 양쪽 지도자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결국 홍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콩은 세계 3위의 금융시장이에요. 근데 원래 열릴 때부터 영국의 조차지로 열렸기 때문에 영국과 유태인 자본이 홍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 후로 중국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 홍콩으로 들어와 있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자본들이 다 이렇게 한 차례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일종의 금융 허브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기득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영향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그 새로운 금융 시장 개방이 열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똑같이 모든 자본들이 몰려가게 되고 그 이득도 그쪽에서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빤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지금의 홍콩을 사실상 말려 죽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홍콩에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더 방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홍콩은 지금 그 미국하고 자유로운 태환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 도시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미국 달러나 뭐 외국의 엔화 같은 것들이 자유로운 외환 교환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 중국 안에서 해외에서 뭘 수입한다든지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사람들은 홍콩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익스체인지 환전을 하는 그 역할을 통로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새롭게 상하이라든지 북경을 통해서 유지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해왔던 홍콩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홍콩이 가진 어떤 그 특수성에 의해서 중국 투자가 불안했던 사람들, 중국에서 돈을 못 받으면 어떠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많은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지금도 홍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 내용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인권 사태에 비롯해서 홍콩 시위가 계속 이렇게 격화되고 중국 정부가 과격하게 나온다고 하면 홍콩하고 미국하고 주고받던 그 외환 거래 자체를 완전히 중지시키겠다. 뭐 이런 그 트럼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국을 위협하는 얘기, 중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홍콩을 통해서 거래되던 돈이 다른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거 아니야. 마카오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될 수 있으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맞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콩 안에는 그 세 개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인민은행, 홍콩 상하이 HSBC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트은행 이 세 군데서 전부 다 홍콩 달러를 각자 발행을 해요. 그리고 다 그게 이제 유통되는 돈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이 홍콩에서 외국으로 이제 외환 업무,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업무들을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 은행을 제외하고 스탠다드 차트 은행과 HSBC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HSBC는 화웨이하고 엮여갖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트는 이란하고 엮여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대한 조사가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이게 중국 은행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SB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무국에서 홍콩에서 이제 앞으로 송금 업무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트은행 같은 경우에는 벌금만 11억 달러니까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벌금을 물고, 앞으로 외환 거래를 하는 어떤 감시 감독이라 그래야 되나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엄격해짐으로 인해서 절차가 불편해지는 과정들을 겪고 있어요. 결국 이런 과정들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들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축소를 지나서 결국은 나중에 홍콩이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홍콩을 대신할 지역으로 지금 신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전쟁이 있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 내의 그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출 기업에 관련된 금융의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환전이요, 환전. 이게 태환인 거죠. 지금 글로벌 안에서 이제 기축화폐로 달러가 쓰이기 때문에 그동안 석유도 100% 달러가 있어야만 살 수 있었고, 곡물도 마찬가지고 수출입을 하는데 모든 보증된 돈들이 달러로 지불이 됐었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엄청나게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달러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된 건데, 이런 기축통화의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어떤 양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그동안 유지하던 페트로달러, 이제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제하기 시작했죠. 일단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이란에 달러 공급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직접 현물을 쓰거나 그 나라 화폐를 쓰게 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중동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달러보다는 위엔화나 EU에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는 식의 그 달러 탈출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속적으로 자국과 거래하는 국가들한테 달러가 아닌 자국 화폐를 1대1로 쓰는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을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적인 거래에서 달러가 쓰이지 않게 되는 게 중국의 주도하에서 그러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이 손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를 매입하는데 중국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변화가 중국에 굉장히 심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느냐? 이거는 중국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11월 11일 날부터 직접적으로 유통이 되는, 언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중국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국가가 지불을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가 11월 11일부터 광군절이죠. 광군절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니온 카드를 비롯한 중국 안의 모든 카드 그리고 이제 인연이라고 불리는 알리페이와 뭐 텐센트 페이를 합친 위챗페이라고 하죠. 위챗페이를 합친 중국 안에 핀테크 머니들을 다 합치고 거기에 합쳐져 있는 이제 국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 안에서도 인민은행 정부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국제적인 화폐가 11월 10일부터 발행돼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 날짜를 통해서. 그리고 이 통합된 화폐를 운영하는 사람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물론 중국 정부라고 봐야 되겠지만 심천시 안에 있는 국가 디지털 화폐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이 모든 디지털 화폐에 대한 태환 그러니까 외국 돈으로 이 돈을 자유롭게 바꿔주는 이 태환권을 홍콩하고 똑같이 심천 지역에다가 특구로서 이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하루만 해도 수백조 원의 온라인 거래가 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온라인 거래를 비롯한 뭐 수출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화폐들을 전부 다 디지털 화폐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중국 정부가 이걸 마련해 놓고 이 디지털 화폐를 얼마든지 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 디지털 화폐에 보증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든 뭘 하든 국제 화폐 거래를 할 때 이 디지털 화폐를 써라라고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거를 세계 시장에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쓰일지는 이제 또 다른 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홍콩의 정국이 저렇게 불안하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책임지고 있고 이미 유니온 카드를 비롯한 중국 안의 온라인 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결제 금액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이 화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화폐가 앞으로 국제 외환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폭등하진 않겠죠. 국제적인 지불 수단이나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주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 정부가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에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11월 11일부터 운영되는 국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 환율 조정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가볍게 넘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벌인 이유는 서로 싸워서 어느 한쪽 국가를 재기불능으로 쓰러뜨려 버리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두 국가가 어떻게 하면 1, 2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국제적인 경제력이라든지 뭐 외교력이라든지 군사력 부분 안에서의 탑 G2로서 두 국가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오래 상호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공동의 목표를 갖고 시작한 일종의 무역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얻을 게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손해만 나고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갖고 그 뒤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신흥국가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 그 간격을 좁혀들게 되면서 1, 2등에 근접할 수 있는 3, 4등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무역전쟁이 이렇게 길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무역 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조건과 서로 필요한 어떤 그 요구들을 맞춰가면서 본인들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구상하고 있는 일종의 국가 개조 또는 뭐 정치적 개조 안에 경제적인 구조 계획과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무역 전쟁을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이 언제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무역이 무역이 평화롭고 세계 경제가 공동으로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올까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저들이 노리고 있는 목적과 저들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피해 없이 좀 더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한 정책들과 외교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골몰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만들어보는 단독으로 만드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리뷰와 관련된 질문들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중국의 차세대 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항공 같은 여러 부분 안에서 중국이 이 4차 산업혁명 이후 또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거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그런 연구를 해보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